네, 시간 되었으니까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카메라 다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고, 다만 이제 연사특강 관련해서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정이 확정이 되었는데, 8월 24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고 자세한 일정이나 장소 같은 거는 한 번 더 조금 나중에 공지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번 주 세션 발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아유, 카메라를 켜야 될 줄은 몰랐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원래 오늘 그 발표 끝나고 뒤풀이할 생각이 좀 설렜는데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좀 취소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MT 있으니까 그때 노는 걸로 하고. 비 조심하십시오, 다들. 비가 많이 오네요. 아무튼 오늘 발표할 최영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Eigenvalue Problem for Sparse Matrix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1부고요. 그다음부터 2부인데 저는 1부 발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르놀드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 우리가 혹시 지난. 네, 그 화면 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뭐 배웠죠? 이터레이티브 메서드에 배웠죠. 근데 그때 이터레이티브 메서드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볼 거는 스파르스 매트릭스에 대한 거예요. 이거 구글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스파르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검색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 행렬의 구성 요소인 엘레멘트들이 대부분 영인 행렬이라고 나오는데 특별한 케이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케글이나 이런 데 데이터를 받아 보면은 대부분 덴스한 매트릭스긴 한데 실제 데이터는 스파르스한 데이터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스파르시티가 되게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 시청 기록에 대한 행렬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렇게 유, 유저 수 곱하기 뭐 영상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 우리가 아무리 뭐 유튜브를 빠져 산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안 본 영상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파르시티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파르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그냥 이때까지 우리가 근데 어 계속 뭐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잘 안 와닿잖아요. 어, 왜 효율적으로 해야 되냐면은 실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정말 막 몇 테라짜리 데이터를 한 번에 돌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 예전에 회사 다닐 때 1테라짜리 데이터를 그냥 쿼리로 그 칼럼들을 전부 다 셀렉트 5를 때려버리면은 그 비싼 돈 주고 산 그 클라우드 컴퓨터도 그냥 그 커널이 다운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 스파르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프로세싱하는 좀 거기에 특화된 프로세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왜 이터레이트 하냐? 지난 시간에 그 이터레이티브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눴었죠, 그때. 그냥 단순하게 계산에 필요한 코스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 레지듀얼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손실이 없이.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그 지난주에 배웠었잖아요. 근데 특히 스펄스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이 차원의 크기는 크지만 논제로 성분이 되게 적어서 적절한 이터레이티브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코스트를 그 뭐 덴스한 매트릭스보다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차원이 m의 15승이지만
논제로 밸류가 10개인 행렬 A라고 할 때 적절한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을 쓰면은 비고 노테이션으로 Vn번의 계산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럼 바로 아르놀드 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아르놀드 이터레이션은 뭐냐? 이 스파르스한 매트릭스 아이겐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아르놀드 이터레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음, 먼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듯이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이 Q 트랜스포즈 A, Q는 H, H는 어퍼 애셈블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때 뭐 이거 이런 거는 Q는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뭐 오소근할 하고요. 근데 이게 그람 슈미트 방식으로 QR 분해를 계산하는 것과 그 헤센베르그 리덕션 요거를 계산하는 방식이 되게 유사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은 그람 슈미트는 QR 분해고 아르놀디는 그냥 이 헤센베르그 리덕션에 대한 거일 뿐이지 방식은 매우 유사해요. 그렇게 방식이 유사해서 얻는 장점이 뭐냐? 도중에 멈출 수 있다. 이터레이티브 메서드를 쓸 때 조금 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르놀드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댄스 전제로 해야 될 게 댄스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어퍼 헤센베르그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뭐 A 아이겐밸류가 같은데 우린 스파르스 매트릭스 한 경우에는 추정하는 수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냐? 이 H 행렬에 K by K만큼의 블럭을 떼어내서 그렇게 그 블럭의 아이겐밸류를 먼저 계산을 하고 이터레이티브 메서드로 점점 K를 늘려가면서 A의 아이겐밸류를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Q 트랜스포즈 A, Q 이렇게 있을 때 H 전체 행렬 이렇게 있지만 이 K by K만 띄어내가지고 요거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거는 K by K 뭐 n보다 작은 K by K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건 조금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점차 K를 늘려가면서 한다는 거는 뒷면에서 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요 식에서 Q는 오소고날 하기 때문에 AQ는 QH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때 일단은 Q1은 그 랜덤 벡터로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Q의 K번째 열과 H K-1번째 열까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고유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거 그러니까 AQK는 그러니까 QKH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HK-1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다고 그랬죠? Q의 K번째 열과 H의 K-1번째까지 여기까지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이거 알고 그럼 이것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변형시키냐? RK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듭니다. AQK 마이너스 그리고 뭐 이렇게 H1KQ1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요거는 요걸로 우리 이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HK 플러스 콤마 K를 그 RK의 놈으로 두고 그리고 QK 플러스 1을 이 RK분의 HK 플러스 1 콤마 K 이렇게 나눠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맨 처음에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놈을 이렇게 취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QK 플러스 1이 그 단위 벡터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해 주는 거지. 그냥 우린 요거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건 K 플러스 1뿐만 아니라 뭐 그 이후로도 쭉쭉쭉쭉 늘려가면서 구할 수 있겠죠. 사진을 보면은 조금 더 쉬운데 이게 짙은 보라색이랑 그 노란색 이거 짙은 보라색이랑 요거는 알아요. 근데 우린 요거 몰라요. 요거를 알기 위해서 요거를 알기 위해서 이런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요거를 요런 계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뭐 이때 놈의 부호는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랜덤 벡터 Q1에서 시작해서 H와 Q의 K의 열을 구하는 방법을 아르놀디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HK를 구하면은 우리가 아까 첫 번째에서 말했었죠. HK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방식으로 A 아이겐 밸류를 근사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어, 이걸로 해야겠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K가 더 작잖아요. M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모든 아이겐 밸류를 추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할 수 있고 게다가 또 뭐 K 크기가 커질수록 더 많은 값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아르놀디 이터레이션의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스트 벡터 QK를 이용해서 시퀀스를 생성을 하고 요거를 A를 행렬 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이 Q1, Q2, QK에 대해서 오소고널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QK 플러스 1을 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뭐 HK로도 구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요거 그람슈미트랑 비슷하게 생겼죠. 아까 그래가지고 그람슈미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 행렬 곱하면서 또 오소고널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르놀드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클로프 서브스페이스입니다. 클로프 서브스페이스에서 일단은 클로프 시퀀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행렬 A랑 벡터 P 이렇게 있을 때 클로프 시퀀스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벡터들로 이걸 기저 벡터 삼아 가지고 이걸로 스팬한 것들을 클로프 서브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뒤에 보면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뭐 아까 그 AQ1 그런 AQK 뭐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행렬 곱을 곱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클로프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은 어 요거 계속 행렬 곱을 곱해 가면서 만든 형태인 거잖아요. 요게 요거랑 같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아르놀드 이터레이션의 벡터가 이렇게 클로프 부분 공간의 기저를 형성을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서브스페이스를 통해서 이 클로프 서브스페이스의 그 베이시스를 그람슈미트 직교열을 통해서 그람슈미트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QK Q1부터 뭐 QK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아르놀드 이터레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이거 음, 아까 구했던 거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 Q 트랜스포즈 K를 또 곱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어퍼센베르그 행렬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 곱해버리 여기도 곱해버리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어퍼센베르그 행렬을 구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 스페이스에다가 행렬 A를 프로젝션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그 클로프 부분 공간에 이렇게 시스템을 해서 m 디멘셔널한 문제를 낮은 차원으로 풀려고 이 클로프 서브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음, 그리고 어딨지? 이 여기서 KK는 클로프 매트릭스를 의미를 하는데 요거는 리듀스드 QR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 왜 어떻게 QR 팩토라이제이션 할 수 있냐? 이거는 이렇게 증명이 나오는데 이 KK의 제2번째 열은 아까 어떤 거였죠? 요거였잖아요. 그러면은 KK의 제2번째 열은 AJ-1 B겠죠? 이거를 클로프 매트릭스에서는 그게 Q1이니까 그 B가 Q1이니까 이거의 제2번째 열은 AJ-1 Q1 이렇게 제2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Q 트랜스포즈 KK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A를 아까 말했던 그 어퍼 헤센베르그 행렬로 그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사라지고 요거는 E1으로 줄어드니까 그 HJ-1 E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RK의 원소 RIJ를 여기에서 구한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어퍼 헤센베르그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RK도 어퍼 트라이앵글러 행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로프 매트릭스도 QR 팩토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르놀디 프로세스에서는 그 클로프 매트릭스의 열들이 이 도미넌트한 아이겐밸류에 대한 근사치이므로 요 행렬들은 그러니까 일컨디션드한 행렬이긴 하지만 어, 직관적이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헤센베르그 매트릭스가 그 클로프 서브스페이스 A의 클로프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프로젝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거는 레일레이 리치 방법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때 HK의 A 프로젝션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A의 아이겐밸류와 그 H의 아이겐밸류는 그러면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프로젝션이니까. 이때 이 아래 K의 숫자들이 아르놀디 아이겐밸류 에스티메이트라고 하고 또는 리치 밸류라고 합니다. 아이겐밸류스 오브 HK. 네. 음, 그리고 또 클로프 서브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 A의 파워선과의 커넥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일단은 내용을 계속 볼게요. 계속 설명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매트릭스의 폴리노미얼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K차 방정식 이렇게 있을 때 뭐 이렇게 폴리노미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G 대신 A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렬에 대한 폴리노미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A가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렇더라면은 이 폴리노미얼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 행렬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 그때 이때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성립한다고 했죠. 요거의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특성 방정식이 요런 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기에 람다가 들어간다면은 그렇더라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특성 방정식이 0이 될 때의 해가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된다. 그러니까 클로프 서브스페이스가 파워슨과의 그 A 매트릭스의 파워슨과의 커넥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그 폴리노미얼 특성 방정식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 특성 방정식이 0이 될 때의 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 해의 그러니까 그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어, 이 PHK는 PH 아이고 음,
요거는 아까 뜻이 G, I, S 요거인데 이때 여기에 G 대신에 HK 들어가면은 당연히 0 되겠죠. 뭐 아무튼 이때 0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서 A의 아이겐밸류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근데 우리 정확한 게 0이 되는 값을 찾는 것보다는 이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스파르스 매트릭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스퀘어처럼 이 L2 놈이 최소가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좀 더 계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대신에. 아무튼 이때 HK의 아이겐밸류를 뮤1에서 뮤K라고 할 때 PHK의 G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근데 이때 A 대신에 X 람다, X 인버스를 곱하면은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요 식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D가 여기 D라는 행렬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SD X 인버스 Q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D는 뭐냐? 그 람다 마이너스 뮤 I, IN을 계속에 대한 행렬. 뭐 람다 1, 람다 2, 람다 n 이렇게 따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이게 왜 미니멀하냐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 이렇게 폴리노미얼이 있다고 해볼게요. fx 그리고 이거 결국에 그 특성 방정식도 그 f 폴리노미얼이니까 faq1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우리 아까 크릴로프 서브스페이스가 그 파워슨과의 커넥션을 가준다 준다고 했죠. 이게 여기서 쓰이는 건데 요것들을 이 AK와 Q1만 빼놓고 나머지 요것들 그리고 또 Q1 여기도 곱해지겠지만 이거를 크릴로프 서스페이스와 F0부터 FK-1까지의 행렬 곱으로 뭐 벡터랑 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크릴로프 서브스페이스는 QR 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Y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를 미니멀하게 만들어주는 F를 찾는 거는 결국에는 요거를 미니멀하게 만들어주는 Y를 찾는 것과 동일하다. 다르게 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를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으로 상정을 하면은 여기에 만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에러 벡터가 range of QK에 오소고날하다. 요거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식을 풀어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 요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했던 거 뭐 FA를 Q, FH, Q 트랜스포즈를 바꿔 쓰고 이게 쭉쭉쭉쭉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아래에 나와 있는 이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거는 H잖아요. 근데 H인데 이 부분 어차피 쓸데 없으니까 딱 우리가 HK만 알고 있으니까 H 전체를 아는 것보다 그래서 이 HK로 하면은 이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의 솔루션을 만족하는 제일 그 미니멀한 걸 만족하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그 FA 증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한 HK 아이겐밸류는 이런 세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하는데요. 이 A가 뭐 A 플러스 시그마 I로 바뀌고 B가 그대로라면 그 각 스텝 K에서 이 세타 J 이가 아이겐밸류인 건데 이거는 세타 J 플러스 시그마로 바뀌고 그리고 또 요 A가 시그마 A로 바뀌고 B도 그대로라면은 세타 J는 시그마 세타 J로 바뀐다. 또 또 A가 UA U 트랜스포즈로 바뀌고 또 B도 UB로 바뀌면은
이거는 세타제이는 변하지 않는다. 뭐 요런 그 아이겐밸류는 요런 세 가지의 특성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떻게 아르놀디가 그 고유값을 로케이트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아르놀디 이터레이션이 그 수치 선형대수에 사용되는 그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의 기초래요. 그리고 논 에르미트 매트릭스 아이겐밸류를 찾는 방법이라고 하던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헤센베르그 행렬 여기서는 HN으로 되는데 HK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아이겐밸류를 QR 알고리즘으로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뭐 QR 분해하고 또 그랬으니까 그람 슈미트 하고 이런 방법은 뭐 빠르게 수렴을 하기는 하는데 이때 수렴한 값을 A 아이겐밸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 아르놀디 이터레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모든 아이겐밸류를 찾기는 어렵지만 아웃라잉한 아이겐밸류는 먼저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복수 평면에 있는 그 아이겐밸류라고 하는데 이게 이 중심에 이렇게 있고 요런 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건 아웃라인한 거. 그리고 또 이 빨간 거는 실제 아이겐밸류고 이게 네모가 아르놀디 이터레이션으로 구한 아이겐밸류인데 이게 어떻게 먼저 찾냐면은 요거 먼저 찾고 그리고 얘 찾고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된대요. 그 센터로 간다고 합니다. 이게 아르놀디 lemniscate라는 건데 음, 이 폴리노미얼 G의 절대값이 어떤 실수 C를 만족하는 그거를 lemniscate 커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 전에 그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때 아르놀디 폴리노미얼 PK 여기 PHK입니다. 를 두고 C를 요 값으로 두면은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블라블라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커브를 아르놀디 lemniscate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터레이션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 이런 커브가 음, 아웃라인 아이겐밸류를 둘러싸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점 한 점을 수렴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웃라인한 아이겐밸류 먼저 찾는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m이 100이 정방행렬 A 원소 자리에 평균 0이고 편차가 요거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에 여기 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디스크에. 근데 만약에 이 A11을 1.5로 바꿔가지고 요거 아웃라인한 아이겐밸류로 만들고 그리고 이 아르놀디 이터레이션을 적용시키면은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르놀디 lemniscate에 대한 것들을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맨 처음에 5번 반복했을 때는 요런 모양의 lemniscate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그 그냥 일반 작은 점은 실제 아이겐밸류고 굵은 점은 HK 아이겐밸류인데 이때 n이 1일 때는 요거랑 거의 같대요. 근데 아웃라인 아이겐밸류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근데 이게 n이 점점 커지면서 5, 6, 7, 8 이러면서 점점 이 아웃라인 아이겐밸류에 정착을 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n이 커짐에 따라서 이 아웃라인 아이겐밸류 람다 방향을 부풀었다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lemniscate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후 또 이 성분을 또 수축해가지고 특정 아이겐밸류 값으로도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냥 아웃라인한 아이겐밸류 먼저 찾게 된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또 람다 HK 마이너스 람다의 절대값이 수렴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이거 계속 50번 반복하니까 요 차이가 거의 뭐 소수점 12자리 정도의 차이가 나는 정확도가 난다고 하는데, 반복을 하면 할수록 컨버전스가 잘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7시 40분까지 쉬고 2부 발표 마저 하도록 할게요. 2부 발표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이번 2부 발표를 맡게 된 김준엽입니다. 우선은 이번은 그 란토스 프로세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그 1부에서 아놀드 프로세스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QTA, Q가 H일 때 우리가 이제 H 행렬의 K 곱하기 K 그 블럭을 통해 가지고 A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추정했었습니다. 이때 그 Q의 K의 열을 알고 있고 H의 1부터 K-1번째 열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여기 2번과 같은 식을 통해 가지고 HIK를 구할 수 있었고 우리가 결국 알고 싶어 했던 거는 HK 플러스 1, K의 QK 플러스 1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값은 옆에 있는 앞서 설명했던 그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개할 수 있고요. 이 그 전개를 함으로써 AQK는 H1KQ1부터 HKKQK가 있고 그 다음에 HK 플러스 1K, QK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Q의 K의 열을 알고 H의 K-1번째 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H1KQ1부터 HKKQK 값을 알고 있고 HK 플러스 1, QK 플러스 1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항을 시켜가지고 RK라는 새로운 문자를 도입했었고 이 RK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HK 플러스 1의 K랑 QK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는 이제 앞서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란토스 프로세스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아노니 프로세스는 그 스파르스 매트릭스에서 H가 이제 그 어퍼 헤센베르크 매트릭스였습니다. 근데 이때 란토스 매트릭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A 행렬이 그 시메트릭이라는 그 새로운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A 행렬이 이제 그 시메트릭 조건이라는 하에서 이제 QTA, Q는 H가 아니라 그 T라고 적을 수 있고요. 이때 그 T는 앞서 이제 원래 H가 그 헤센베르크 행렬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T가 헤센베르크 행렬이고 또한 A 행렬이 그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QTA, Q도 그 시메트릭이 되어가지고 그 대칭 행렬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헤센베르크 행렬과 대칭 행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T는 바로 그 3중 대각 행렬이 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T의 이제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알파가 하나 있고 베타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영인 성분으로 이루어진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원래 앞서서는 이제 이 알파랑 베타 자리에 원래는 H 뭐 KK 아니면 HK 플러스 K라는 식을 도입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대각 성분에는 알파를 도입하고 대각 성분 옆에 있는 줄은 베타라는 또 새로운 거를 적었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했던 그냥 H의 그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T 행렬이 이제 그 3종 대각 행렬이기 때문에 그 영인 성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영인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아노이드 프로세스보다 RK를 구하는 계산이 간략하게 됩니다. 이제 Q1부터 QK가 있고 알파 1부터 알파 K-1이 있고 베타 1부터 베타 K-1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할 때 QK 플러스 1의 알파 K랑 베타 K는 다음과 같은 1번부터 4번 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우선 1번, 3번, 4번은 앞서 설명드렸던 아노이드 프로세스랑 똑같은 식이고 이제 이거를 H를 알파랑 베타로 바꾼 표기여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2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RK를 구할 때 여기 앞서서 보면 이제 AQK부터 있고 H1K, Q1부터 여기 H K-2K의 QK-2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 성분에서 보면은 K열이 여기 있다고 칠 때 여기 위쪽에 있는 값들이 다 알파 K 위에 베타 K-1이 있고 베타 K-1 이외에 다 영인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0으로 없애가지고 결국은 항이 3개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RK는 AQK 베타 K-1 QK -1 알파 K QK가 되게 되고요. 내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베타 K QK 플러스 1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상단에 있던 식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아노이드 프로세스였고요. 이제 아노이드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 H1의 K부터 HKK를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H1의 K부터 K-2의 K가 이제 다 0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값이 다 0이 되고 여기 잠깐 설명해놨다시피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성분이 다 0이 되며 밑에 있는 베타 K-1에 알파 K 한만 남게 되고 여기는 HK 플러스 1 K가 아니라 베타 K라가 되게 됩니다. 즉 이제 영인 성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RK를 계산하는 식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벡터 연산 등의 다양한 연산형들도 아노이드 프로세스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음에 따라서 연산량은 5의 n이 되며 이때 아노이드랑 연산량을 비교해 보면 이터레이션 K에서 아노이드는 5의 KN이 연산량이 필요하지만 랑초스는 5의 n이면 오늘 5의 n만 필요하게 되어가지고 계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버전스 에스티메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아놀디에서도 결국은 아이겐밸류를 추정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란토스에서 이제 아이겐밸류를 추정해야 되는데 란토스에서는 이제 A 행렬이 우선 시메트릭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쿠랑 피셔 미니맥스 티어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티어럼은 이제 여기 사용된 여기 옆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A가 대칭 행렬일 때 우리가 이 대칭 행렬인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람다라는 고유값을 이제 우리가 맥스랑 미니멈을 알 수 있다는 그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어 했던 람다 1 제일 큰 값을 이제 구하게 되면요. 람다 1이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맥스가 되고 이제 xt의 ax를 x 놈으로 나눈 값이
람다 1이 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A의 람다 1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는 HK에 있는 아이디비를 이용했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그 TK 행렬에 있는 아이디비를 이용하게 되고 이때 우리가 구하는 게 제일 큰 고유값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똑같이 TK의 제일 큰 고유값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앞에 적었던 A, QQT를 이제 바꾸면 TK는 QKT, A, QK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앞서 설명했던 이제 그 크릴로브 서브스페이스가 이제 QK 칼럼이 그 서브스페이스를 스팬한다는 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mu1은 max xt qkt a qkx를 x 넘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냥 a를 여기서 그 tk를 a를 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배치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똑같이 여기서도 그냥 y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서브스페이스가 Rn이 서브셋이기 때문에 당연히 mu1도 람다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뭐 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제 그 서브셋 안에 있는 것에서 max는 당연히 그 전체 안에 있는 max보다 당연히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y 벡터가 만약에 그 크렐로브 서스페이스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폴리노미널로 이런 꼴로 적을 수 있고요. 이제 그 이런 꼴로 적을 수 있어서 우리가 앞서 적었던 그 띠어럼을 그냥 그 폴리노미널을 이용을 하게 되면 u1은 x에 이런 식으로 적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까지 a만 사용했었지만 a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사용하면 a에서 사용했던 방식과 똑같이 그 람다 n을 얻을 수 있고요. 또한 아놀디에서 이제 우리가 수렴하는 게 결국은 가장 그 극단적인 고유값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극단적인 것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란초스는 아놀디의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서도 이제 익스트리미널 아이겐밸류인 것도 먼저 찾고 점점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가장 극단적인 마이너스 1부터 이제 우리가 먼저 수렴하게 되고요. 이 마이너스 1 아래에 있는 아이겐밸류들이 점점 똑같이 안쪽에 있는 것처럼 수렴하는 그림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A의 그 고유값 분포랑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 수렴이 되는 여부를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앞서서 그 체비스피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체비스피 포인트가 그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1,1 범위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체비스피 포인트는 내부에서 5의 n-1이랑 풀마 근처에서 5의 n-2의 사이에 일치하게 됩니다. 이때 그 컨버전시는 A의 고유값 분포랑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A의 고유값 분포가 그 체비스피 포인트보다 훨씬 더 균일하게 위치해 있으면요. 그 란초스 이터레이션으로 우리가 아웃라이어 아이겐밸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1번 상황보다 훨씬 더 균등하게 분포되면 즉 어떻게 보면 그 범위 내에서 그 엔드 포인트에 이제 값이 덜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면은 이제 아웃라인 되어 있는 아이겐밸류를 가장 먼저 수렴하게 됩니다. 이번 상황은 앞서 설명드렸던 계속 내용인 그 익스트리미널 아이겐밸류를 먼저 찾는다는 내용과 그 동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고유값이 그 유니폼 분포라고 하면은 아웃라이어로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나왔던 내용이 이제 즉 범위 내에서 고유값이 균등하게 분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웃라이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그거에 아웃라이어에 빠르게 수렴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보면은 만약에 A의 고유값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엔드 포인트 밀집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인라이어에 수렴하게 될 것, 인라이어에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엔드 포인트 밀집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웃라이어에 수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엔드 포인트 밀집이 되면은 인라이어에 수렴하게 되고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컨버전스 에스티메이트의 그 예시가 있는데요. 203 바이 203 행렬이 있고 A가 대각행렬이고 0부터 2까지의 이제 아이겐밸류가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 2.5랑 3.0이라는 아웃라이어가 존재합니다. 이때 이제 그 특성 방식을 그려보면 이러한 그 꼴이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란초스 폴리노미널을 스텝 9로 하면 이 상단과 같은 그 그림이 나오게 되고 이때 지금 점 9개가 스텝 9니까 9개 점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0부터 2 사이에 7개의 값이 있게 되고 여기 2.5 근방이 하나 있고 3.0 근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그 리딩 아이겐밸류는 제일 큰 거 3개니까 여기 1.93, 2.48, 2.9996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책에 나온 예시여가지고 이 그냥 책에서 이렇게 예시로 주어졌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이겐밸류랑 그 찾는 방식과 연관해서 지으면요. 우리가 결국은 이제 앞서 이제 아이겐밸류를 추정할 때 이 특성 방식을 0 아니면 최대한 그 미니멀라이즈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이겐밸류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면은 똑같이 여기서 만약에 P에 이제 그 3을 넣은 값이 엄청 그 작게 된다 하면은 당연히 그 P3의 값이 그 작게 되면 그 값 근처에서 당연히 고유값을 가지게 되고요. 똑같이 P2.5에서도 값을 이제 작게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2.5 근처에서 당연히 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성 방식을 그려보면 2.5랑 3.0, 3.0 근처에서 값이 그 작게 나왔기 때문에 2.5랑 3.0이라는 이제 아웃라이어인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앞서서는 스텝 9를 했는데 이제 스텝 20인 사양을 들어가 보면요. 이제 스텝 20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앞서 보였던 그 세 개의 그 리딩 아이겐밸류가 앞선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더그 수렴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PX의 그 그래프가 이제 그 미니마이즈 되고 그 미니마이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비율기가 가팔라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아웃라이어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그 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을 지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될 거고 그래서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 그 근처 근방에서 그 근을 가지게 되고 그 근을 가짐으로 해당 값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스텝이 0부터 20까지 이제 즉 인초스 아니 랑초스 에스티메이트가 이제 고유값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 예시인데요. 여기 보면 알다시피 n이 5쯤부터 이제 여기서 3.0으로 수렴을 하고 n이 10부터 2.5로 아니 여기입니다. n이 5부터 3.0으로 수렴하게 되고 n이 10부터 2.5로 수렴해 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0이랑 2 사이에 이제 인테리어에 수렴해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계속 강조했다시피 가장 아웃라인부터 먼저 찾고 아웃라인에서 점점 안쪽으로 수렴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고스트 아이겐밸류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놀디에서 그 란초스로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QK를 오소원하게 프로젝트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밑에를 보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K를 구할 때 QK부터 이제 H1K부터 Q1을 쭉 빼고 맨 마지막에 HKK에서 QK까지 빼는 게 이제 아놀디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H1K Q1과 H1KQ1부터 HK-2K QK-2까지가 다 0인 이제 그 3중 대각항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있는 것처럼 이제 RK가 적을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그 3중 대각항렬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0인 성분이 사실은 진짜 그 0이 아니긴 0이 아닌데 이제 그 라운드 오프 에러로 인해서 0을 만들어줬다고 한다고 친다면은 사실 여기서 아놀디에서 그 람초스로 이동을 할 때 사실 그 0인 성분이 아닌 걸 우리가 없애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0인 성분을 없애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터레이션이 함에 따라서 점점 그 조그마한 에러들이 쌓이면서 그 QK가 Q1에 어스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고스트 아이겐밸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 고스트 아이겐밸류가 나타나는 그 그림이랑 안 나타나는 그 그림을 또 대입시킨 겁니다. 우선 그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운드 오프 에러로 인해서 TK의 아이겐밸류가 A의 똑같은 아이겐밸류로 수렴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되게 되는데 이제 이때 보면 여기 있는 그 보라 색깔이 똑같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되어서 원래는 마이너스 1의 그 중복도가 두 개가 아닌데 여기서는 그 하나가 아니 마이너스 1의 중복도가 하나인데 그 두 개가 되는 이제 그 고스트 아이겐밸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1번과 같은 상황, 이 위에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QK를 그 구할 때까지 이제 이 오스가나이제이션을 이제 해주어 가지고 이제 각각 다 오스건을 하게 되어 가지고 올바르게 그 수렴하는 상황을 밑에 여기서 나타낸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완전하게 리 오스가나이제이션을 해주면은 그 당연히 이제 그 수렴은 잘 되겠지만 아놀비처럼 근데 이제 이 오스가나이제이션을 해주는 연산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존보다 훨씬 연산량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iteration K에서 연산량이 5의 NK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했던 그 뿌랑 그 미니맥스 그 띠어럼을 다시 여기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고스트 아이겐밸류랑 엮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고스트 아이겐밸류는 그 하나의 아이겐밸류가 정확하게 찾아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람다 1이 람다 2보다 많이 크고 이거를 수렴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람다 1을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거의 추정량이 탑 아이겐밸류 U1이 있을 때 그 U1이 람다 1과 매우 가깝다고 합시다. 이때 가깝다고 하면은 U1K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꾸랑 미니맥스 그 띠어럼을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적을 수 있고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앞서 그 파트 4에서 설명했다시피 탑 아이겐밸류의 x1은 당연히 그 클리어로브 서브스페이스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제 앞에 아놀디에서는 이게 다 오소곤을 해야 됐었는데 여기서 아놀디에서 난초스로 넘어오면 앞서 그 설명 들었던 그 라운드 오프 에러 같은 등등의 이유로 이제 오소곤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즉 AQK가 클리어로브 서브스페이스 이런 공간에서 프로젝트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이그 U1K를 구하는 때 이제 우리가 U1K를 구해야 되는데 점점 이 QK가 이제 X1 방향을 가리키게 되고 이제 X1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가지고 그 원래는 그 람다 1을 발견하면 안 되는데 람다 1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견해야 돼가지고 여기서 이 앞서 설명드렸던 그 그림의 예제에서 그 람다 1이 한 번이 아니라 그 두 번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제 이때 만약에 그 다른 아이겐 밸류랑 웰그 세퍼레이트 되는 아이겐 밸류가 없다고 치면은 모든 아이겐 밸류가 비슷한 속도로 수렴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고스트 아이겐 밸류가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A의 고유가 분포랑 엮어서 설명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그 CSP 포인트처럼 이제 어 그 세퍼레이트 되는 아이겐 밸류가 없으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점점 비슷한 속도로 수렴하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우리가 그 극단적인 값에 먼저 그 수렴하게 되는 게 이 이터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제 고스트 아이겐 밸류가 나타날 수 있고 여기 설명했다시피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 이쪽이 이제 아웃라이어로 보면 이게 아웃라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웃라이어에 때문에 이 고스트 아이겐 밸류가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스트 아이겐 밸류를 이제 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은 이 앞서 이제 그 그림에서는 스텝 20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스텝 그 120인 그 그림입니다. 스텝 120인 그림에서 보면 이제 여기 그 3.0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있고요. 2.5는 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세 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스트 아이겐 밸류가 나타나는 이유를 각각 그 네 번, 세 번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복되면서 그 주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주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제 그 이번인 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A의 고유값으로 이제 그 수렴을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 찾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그 수렴하는 걸 할 때 A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벡터 성분이 그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고유벡터 성분이 그 소멸시키게 되게 됩니다. 즉 이제 우리가 그 라운드 에러로 인해서 만약에 그 고유벡터 성분을 소멸시켰는데 그 고유비트 성분이 다시 그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그 이터레이션이 그 지날수록 그, 그 값을 없애기 위해서 고스트 아이겐밸류가 나타났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값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그 반복된 주기로 이제 고스트 아이겐밸류가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다른 그 직관적인 설명으로는요. 우리가 결국 A의 고유값이 알고 싶은 건데 어떻게 보면 A의 고유값이 하나의 그 포인트가 아니라 그 스몰 인터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A 고유값이 스몰 인터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구하고 싶어 했던 건 항상 그 특성 그 다항식인 P, Z 값이 0이거나 아니면 그 미니멀한 값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이 그 특성 다항식을 그 작게 하기 위해서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보스턴 아이겐 밸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발표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혹시 피드백 해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 더 좀 할 내용이 있는데, 잠시만요. 요거 좀 들어가야 돼가지고. 네. 네, 그 화면 보이시죠? 어,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해가지고 아이겐밸류 문제에 대해서 2주 동안 다뤘는데, 어, 이제 저도 저기 수치해석 수업 시간에서 이거를 들었지만은, 저희 세션에서 아무래도 조금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 저번 주부터 해서 진도가 상당히 빠르고 내용도 많아가지고 조금 뭔가 처음 보셨으면은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도 수치해석 처음 배우면서 좀 되게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할 겸, 그래서 시간도 조금 남은 김에 어, 아이겐밸류 문제에 대해서 저랑 이제 부회장님이랑 해가지고 저번 주 거랑 이번 주 거를 각각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동안. 그래서 먼저 아이겐밸류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거. 주어진 행렬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그거의 아이겐밸류를 구해라. 그리고 아이겐밸류는 뭐냐 하면은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그 행렬이 아이겐 벡터 요 x 방향에 있는 임의의 벡터 x를, 그러니까 그 행렬 A의 아이겐 벡터 방향에 있는 임의의 벡터 x를 A를 곱했을 때 축소 또는 확대를 하며
그 다음 그 비율은 상수 람다로 주어진다. 요게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요 x는 아이겐벡터지만은 요 아이겐벡터를 이제 그냥 임의의 벡터 y라고 놓고 이 임의의 벡터 y를 각각의 고유 벡터를 포함한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행렬의 아이겐 벡터들은 벡터 공간의 기저를 이룰 수가 있는데 기저를 이룬다는 것은 그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임의의 벡터들을 모두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임의의 벡터 y를 각각의 고유 벡터 성분으로 분해를 하면 이때 그 기저들이 이루는 고유 벡터 기저들이 이루는 벡터 공간을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해를 하면은 어떤 그 벡터 y에다가 a 행렬을 곱한다는 것은 요 각각의 고유 벡터 성분으로 a1, x1, a2, x2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때 요거 중에서 그 람다 1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의 성분 요거는 람다 1배만큼 확장이 되고 람다 2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에 대응되는 성분 요거는 람다 2배만큼 확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선형 결합을 분해해 가지고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요게 아이겐밸류의 의의가 되겠고 그래서 어떤 A의 아이겐밸류를 모두 모아는 거를 A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절대값이 큰 거를 스펙트럴 레디어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떤 A의 고유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풀 때 일반적인 이제 전략이 뭐냐면은 문제의 답이 일단 고유값이잖아요. 그 답을 구하기 쉬운 형태로 문제를 좀 변환을 하면서 그 다음 이제 그 쉬운 문제를 변환을 해놓고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다시 구했을 때 그 고유값과 고유벡터가 변하지 않거나 조금 변하더라도 그 원래 문제의 답을 쉽게 리커버 할 수 있으면은 좋은 프로블럼 솔빙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전략이 첫 번째로는 쉬프트 전략. 쉬프트 전략이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각 행렬에서 요 시그마만큼을 상수를 빼줘요. 빼주면은 그러면은 아이겐밸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만큼 쉬프트 된다. 똑같이 쉬프트 되기 때문에 요 시그마만큼 쉬프트 된 거니까 당연히 다시 더해버리면은 쉽게 리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인버스를 취하는 건데 A에다가 인버스를 취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하면은 그 아이겐밸류는 람다분의 1이 돼요. 아이겐밸류도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지수를 취했을 때 똑같이 지수만큼 곱해져서 나타난다. 그런 전략을 또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어떤 이제 A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여기다가 어떤 넌 싱귤러 매트릭스를 인버스 그리고 원래 매트릭스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매트릭스 B를 만들면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고유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고유값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B라는 매트릭스가 A라는 매트릭스보다 고유값을 더 구하기 쉽다면은 그거는 고유값이 보존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겠고
그리고 고유 벡터는 조금 바뀌기는 해요. 하지만 쉽게 리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거를 B를 그대로 풀어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양변에다가 T를 다시 곱해주면은 이렇게 A의 TY는 람다의 TY 이런 식으로 이 TY라는 게 곧 원래 X니까 아이겐 벡터는 이 변환을 다시 곱해주면은 금방 리커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돼요. 아이겐밸류 문제를 풀 때. 그러면은 요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구하기 쉬운 형태로 행렬을 바꾼다.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다이아고널 또는 트라이앵귤러 폼이 돼요. 왜냐하면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경우에 아이겐밸류는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그냥 표준기죠. E1, E2, E3 이런 게 된다고 배웠죠. 그리고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고유값 같은 경우에 대각 원소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그대로 되고 대신 이제 아이겐 벡터 같은 경우는 따로 구해야 하기는 하죠. 대신 이제 트라이앵귤러 폼이기 때문에 리니어 시스템을 풀 때 비교적 쉽게 풀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운 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냥 아무 매트릭스 A나 줬을 때 그거를 이 풀기 쉽다는 다이아고널 또는 트라이앵귤러 폼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느냐 였는데 그거를 이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원래 행렬이에요. 그래서 어떤 A가 있을 때 A가 모두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를 갖는다면은 non-singular 매트릭스를 양변에 T 인버스 AT 이런 식으로 곱해서 변환을 했을 때 요거를 계속 곱하다 보면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수렴시킬 수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되고요. 마찬가지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경우는 양옆에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이것이 리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수렴을 한다. 즉 고유값도 전부 리얼 밸류라는 소리겠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헤르미션 매트릭스나 노멀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가깝게 수렴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냥 이제 아무 매트릭스나 가져다가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있니 하면은 돼요. 되는데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블록 트라이앵귤러 폼 또는 그 다음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어퍼 트라이앵귤러 폼으로 수렴을 시킬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이 트라이앵귤러 폼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슈어 폼이라고 해요. 모든 매트릭스를 전부 슈어 폼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 라는 거를 세션에서 아마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은 매트릭스를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다이아고널 또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변환시켜서 아이겐 밸류를 쉽게 구하겠다라는 게 아이겐 밸류 문제의 기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첫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몇 개의 아이겐 밸류만 필요할 수가 있죠. 람다 1, 람다 2, 뭐 큰 한 5개 정도? 그 정도만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파워 이터레이션 계열의 알고리즘이에요. 어떤 임의의 스타팅 벡터 x0를 가지고 여기다가 매트릭스를 계속 곱해요. 계속 곱하면은 요게 세션에서 증명한 원리에 의해서 람다 2, 람다 1
요게 람다1의 절대값이 더 크면은 사라지니까 도미넌트 아이겐 벡터로 수렴한다 라는 거를 세션 때 배웠었고요. 그 다음으로 인버스 이터레이션. 이거는 아까 그 인버스를 곱했을 때 람다분의 1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겐 밸류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이걸 이터레이션 할 때 A를 이제 반대쪽에 붙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다시 넘기면은 A 인버스의 XK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인버스를 이제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리니어 시스템을 풀듯이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버스를 계속 곱하면은 얘도 결국 파워 이터레이션의 원리하고 똑같으니까 제일 큰 아이겐 밸류로 수렴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인버스의 아이겐 밸류는 다 역수라고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제일 매그니튜드가 작은 걸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역수니까.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 이터레이션 계열 중에 배운 게 레일리 코션트 이터레이션. 요거는 AX가 람다 X하고 리얼리 같다라는 이제 오버 디터민드 시스템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K 단계에서 람다를 완벽히 수렴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같게 수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람다를 리스트 스퀘어 문제 풀듯이 근사값으로 구한 다음에 그 근사값을 이제 각각의 단계에서 추정치를 활용을 해서 얘를 A에서 빼요. 그러면 어떻게 뺀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버스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람다 K가 아니 이 시그마 K가 람다 K하고 굉장히 가까운 숫자잖아요. 가까운 숫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A에서 빼면은 결과적으로 인버스 이터레이션을 했을 때 람다 K하고 가까운 밸류로 수렴을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람다 K로 굉장히 빨리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랠리 코션트 이터레이션 방법도 있었고, 다만 이제 얘의 단점은 매번 이렇게 A에 대한 이제 리니어 시스템을 풀 때 매번 이제 QR 팩토라이제이션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많이 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아이겐 페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 이제 다음으로 모든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페어를 다 구해보겠다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게 QR 이터레이션이었어요. QR 이터레이션은 처음에 원리는 서브스페이스 이터레이션이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벡터가 아니라 행렬로 놓고요. 요 행렬의 각 열은 V0, V10, V20, V30 이런 식으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n개의 벡터로 놓은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A를 곱한다는 거는 얘네 각각에 대해서 파워 이터레이션을 적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요, 이제 XK의 스팬은 A의 서브스페이스로 수렴을 한다라는 게 이제 서브스페이스 이터레이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파워 이터레이션을 여러 벡터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을 한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벡터에 대해서. 그건데 근데 이제 아까 파워 이터레이션에서도 배웠듯이 얘가 계속 곱하면은 점점 이제 도미넌트 아이겐 밸류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곱했을 때 컨디셔닝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얘를 한 5번 정도 곱했을 때는 얘가 리니얼리 인디펜던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가 람다 1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 람다 2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이런 식으로 인디펜던트하게 수렴을 하는데 근데 점점 곱할수록 얘가 람다 2에서 점점 람다 1 쪽으로 기울어진다. 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컨디셔닝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올소거널 이터레이션이라는 방법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매트릭스 중에서 컨디셔닝이 제일 좋은 거는 오소고널 매트릭스거든요.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컨디션 넘버가 1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을 할 때 매번 QR 팩토라이제이션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서브스페이스 이터레이션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컨디셔닝이 좋다. 라는 게 오소고널 이터레이션의 원리고요. 여기서 올소고널 이터레이션에서 원래는 이제 x0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거를 그냥 임의의 x0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고정을 시키면은 그게 QR 이터레이션이 됩니다. QR 이터레이션은 이제 AK를 일단 QR 분해를 한 다음에 거꾸로 RK, QK 거꾸로 RQ를 곱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결국 이제 AK-2를 QK, RK로 분해를 했을 때 여기다가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QKH, QK 이렇게 곱하면은 요게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서 아이겐 밸류가 보존이 되잖아요. 여기다 똑같이 곱하면은 얘는 이제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니까 사라지고 아이덴티티로 사라지고 여기 RKQK만 남잖아요. 이런 원리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얘를 익스플리시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QR 팩토라이제이션을 반대로 하는 쪽으로 하면은 결국 똑같더라 계산상. 그렇게 이제 QR 분해를 한 뒤에 RQ를 거꾸로 곱하는 걸 반복해서 요 A 매트릭스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수렴시키겠다. 왜냐하면 오소고날로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반복했을 때 트라이앵귤러로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QR 이터레이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조금 개선한 버전으로 이제 쉬프트를 활용을 하면은 얘가 수렴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배웠었고 그 다음 이제 얘가 이제 서브 매트릭스가 어느 정도 수렴을 했을 때 얘를 따로 떼어내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하면은 계산 코스트도 줄일 수 있더라. 이런 것도 이제 세션 때 부수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이죠. 다음으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리덕션인데 QR 팩토라이제이션이 한 번 연산에 코스트가 n 세제곱 정도 들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결국은 n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코스트가 n 4제곱으로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A 매트릭스를 헤센버그 폼으로 미리 리덕션을 시켜서 이터레이션에 드는 코스트를 n제곱만큼으로 줄일 수 있더라 라는 게 프리리미너리 리덕션이 되고 그래서 이제 A 매트릭스에다가 하우스홀더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해서 헤센버그 폼으로 줄여놓는 거. 요거를 프리리미너리 리덕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나타내면은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좀 자세한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계산을 할 때, 그 행렬을 이제 계산을 할 때, 그 컬럼 스페이스 관점에서 조금 보면은 계산을 따라가기가 되게 좋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요 두 행렬을 곱할 때 우리가 보통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더해서 이렇게 쓰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렬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해서 이렇게 계산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제 컬럼 스페이스 관점으로 봐가지고 열의 선형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얘를 한 배, 얘를 두 배 해가지고 여기 요렇게 쓰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써놨지? 이렇게 쓰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계산하는 관점에서 컬럼 스페이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 분석할 때 계산을 따라오기가 훨씬 편하다라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 계산 과정을 조금 자세히 써놨는데 일단은 그 헤센버그 리덕션 계산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일단은 이제 핵심만 딱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리면은 A 매트릭스가 요 원소들이 꽉 찬 덴스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요것들을 헤센버그 폼으로 만든다는 거는 다이아고널 아래 한 개만 남기고 다 지워서 얘들까진 다 0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하우스홀더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요 첫 번째 컬럼 같은 경우는 x1, x2만 남기고 0으로 만들고 두 번째 컬럼은 x3까지 남기고 0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원소들을 다 0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한번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이제 A 매트릭스가 이렇게 꽉 차 있고 헤센버그 매트릭스는 아니 헤센버그 그 하우스홀더 매트릭스는 I에서 V라는 벡터를 찾아서 얘를 이런 형태로 빼가지고 만드는 요게 되는데 그러면은 I에서 요 벡터를 이제 외적한 형태니까 여기에는 이제 뭔가 원소가 차 있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뭔가 이제 아이덴티티였으니까 1, 0, 0,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A 양변에 곱하면은 첫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홀더를 곱하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두 개만 남고 없어지고 오른쪽에 하나 더 곱해도 요거는 한 개 가져오고 요거는 0개 가져오고 여기도 다 0개 가져오니까 첫 번째 열이 결국 리덕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계산을 한번 따라와 보시면은 하우스홀더를 계속 곱했을 때 리덕션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헤센버그 폼으로 줄여놓고 리덕션을 해놓고 역시 QR 분해를 해서 반복을 하는데 아까 그 기븐즈 로테이션을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거를 반복을 했을 때도 결국 계산을 했을 때 헤센버그 폼이 계속 유지되면서 QR 이터레이션 알고리즘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대한 걸로 자코비 메소드란 것도 잠깐은 배웠었고, 그다음 이제 SVD, 그다음에 또 볼 만한 게 제너럴라이즈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요 정도가 있는데, 근데 일단 핵심은 요 QR 알고리즘까지 여기까지 잘 하면은 저도 사실 자세히 배운 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배우면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피드백 있으실까요? 저 진짜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네, 알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금방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울산에 있는데 여기 낮에 이미 태풍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놈인 것 같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거는 그 두님이 설명하신 거는 지난주까지 한 QR 이터레이션에 관한 내용을 피드백하고 복습해 주신 거고, 저는 이번 주에 한 내용을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저는 진짜 간단하게 이게 다들 이해를 아마 저도 다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해를 못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딱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 크게 스파르스 매트릭스라는 그 큰 매트릭스가 있으면 거기 이제 영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매트릭스가 커질수록 0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스파르스 매트릭스의 아이뱅 밸류를 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에 배운 QR 이터레이션이나 이런 기존의 방법들을 쓰면 조금 비효율적이라서 이런 새로운 방법을 배운 겁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놀디고 두 번째가 랑코지? 발음 이상한 게 많은데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카일로브 서브스페이스에서 이제 이게 다 자간이 된 건데요. 사실 이게 오늘이랑 그 주교재에서는 이게 아놀디가 처음 나오고 카일로브 서브스페이스나 매트릭스가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필기를 보니까 저희 수업에서는 이게 카일로브 서브스페이스나 매트릭스를 먼저 정의를 하고 나서 아놀디를 했더라고요. 이게 저는 훨씬 이해가 더 잘 됐던 것 같아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놀디 안에 랑코즈가 포함되는 거고요. 아놀디는 모든 non-symmetric한 매트릭스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랑코즈는 A가 시메트릭할 때 조금 더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카일로브 서브스페이스랑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이유는 저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헤센버그 폼으로 이제 리듀스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요. 이 카일로브 서브스페이스가 조금 의의가 있는 이유는 매트릭스와 벡터 멀티플리케이션만을 이용해서 헤센버그 폼으로 리듀스 할 수 있다는 데 조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하면 처음 스타팅 벡터를 이렇게 x0라고 정하고 이렇게 kn이라는 n차 카일로브 매트릭스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x0 스타팅으로 정하고 ax0에서 a를 계속 곱해요. 곱해가지고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a를 한 번 더 곱하면 얘가 한 칸씩 밀리겠죠. 이렇게 a가 곱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로 정의가 되고요. 얘를 이렇게 한 칸씩 밀리니까 이렇게 되고 xn을 이렇게 정의를 새롭게 해주면 신기하게도 이 kn을 앞으로 빼주면 여기 이제 단위 벡터들만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가 남아가지고 얘가 어퍼 헤센버그 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 kn의 인버스를 양쪽에 곱해주면 이 어퍼 헤센버그 폼만 이 cn이라는 어퍼 헤센버그 폼이 남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그 전에 방금 나온 파워 이터레이션 꼴이잖아요. 그러면 이 컬럼들이 자연스럽게 도미넌트 아이겐 벡터로 수렴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파워 이터레이션 자체가 너무 일 컨디션드 되어 있는 방법이라서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컨디셔닝을 위해서 이 KN이라는 이 친구를 QR 팩토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QR 팩토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QN 트랜스포즈 AQN이라는 매트릭스를 새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를 여기 그냥 그대로 넣는 거예요. 넣어가지고 여기 중간에 있는 KN 인버스 AKN이
또 upper 해센버그가 되죠. 그래서 upper 해센버그 꼴이 되고 여기에 R은 upper triangle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해센버그 폼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upper 해센버그 폼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얘랑 관계를 사용해서 이런 마지막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로 이제 아놀드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AQN이 QNH라는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요런 관계식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Q들은 다 오소고널한 컬럼들이고요. 얘는 이제 어플 해센버그의 엘리멘트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놀드 이터레이션이 다 여기 이제 카일로브 서브스페이스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관계식에서 여기 이제 QK의 인버스가 아니고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얘가 오소고널 하니까 얘랑 똑같은 인덱스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런 이 원리를 이용하면 이 헤센버그 폼의 모든 원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데서 착안한 게 아놀드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x0라는 임의의 스타팅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잘 구해야 돼요. 사실 이게 계속 QR 팩토라이제이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코스트가 절대 낮을 수가 없는데 이 스타팅 벡터를 잘 구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 잘 구하는 방법은 뭘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넌제로 스타팅 벡터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실 이게 그냥 그람 슈미트랑 비슷합니다. 이게 오늘 그 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람 슈미트랑 비슷하고 두 개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면 AQ1 여기 이거죠. 첫 번째 컬럼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게 두 개 항이 나오겠죠. 이 두 개 항으로 H11의 엘리멘트를 구하고 이제 H21 엘리멘트를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Q2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두 번 하고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세 번 하고 점점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아놀드 이터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AQN은 QNH라는 그 관계식을 완성을 시키는 게 이제 아놀드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람 슈미트랑 비슷하고 얘도 똑같이 이제 중간에 그만둬요. 이게 이제 끝까지 안 하고 이제 K번째 하고 그만두게 되면 이렇게 Q1에서 QK까지 K번째 아놀드 벡터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QN이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실제로 K번 한 거랑 안 한 거랑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친구만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QK의 트랜스포즈의 AF QK가 얘도 헤센버그 폼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K번째 아놀드 이터레이션에서 여기 나오는 헤센버그 폼 HK를 구할 수가 있고 그 HK라는 친구의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그게 이제 리치 밸류, 리치 벡터가 돼서 얘가 A라는 매트릭스의 근사치,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의 근사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아놀드 이터레이션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랑코지 이터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 아놀드 앞에서 말했듯이 아놀드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A가 시메트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헤센버그 폼을 만들었을 때 헤센버그 폼도 시메트릭한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메트릭하고 헤센버그 폼이니까 트라이 다이아고널이 돼요. 이렇게 다이아고널에서 위아래로 하나씩만 더 있는 이렇게 이게 시메트릭하고 헤센버그 폼이죠. 그렇기 때문에 랑코즈에서는 이렇게 요거를 풀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놀드에서는 이렇게 3번, 4번, 5번 점점 이터레이션이 늘어나는데 랑코즈에서는 3번씩만 하면 되겠죠. 3번씩만, 이 3개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 주교주에서는 3-term recurrence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뭐 컨버전스랑 고스트 아이겐 밸류나 뭐 가우스 쿼드러처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 아놀디랑 랑코즈 이터레이션이 이런 거다라고 이 정도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더 말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 계실까요? 3분만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부회장님하고 그 두우님 지금 총무하시는 좋은 설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분들이 이제 리뷰를 해주셨고 저는 약간 통계학 쪽에서 관련된 개념을 좀 끌어오고 싶은데 영주님께서 처음에 이제 설명하신
스파르스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0이 많은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스파르스 리니어 모델이란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좀 더 많이 얘기를 하려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저희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이거를 잘 연관을 짓지도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아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일단 그 PPT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참고 PPT는 지금 줌에 올려놨고요. 네. 그 스파스 리니어 모델이란 거는 이제 그 리니어 모델에서 저희가 의뢰 알고 있는 뭐 y는 ax 더하기 에러텀 아니면 y는 x 베타 플러스 에러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코에피션트 이 x의 베타에 해당하는 거죠. 이 베타에 해당하는 게 스파스한 리니어 모델이라면 이게 피처들 중에 여러 개가 이제 0이고 여기 이제 색깔이 돼 있는 게 이제 난제로인 거겠죠. 이제 여러 개가 0이고 사실 0이 아닌 거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리니어 모델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모든 코에피션트를 다 살려갖고 이걸 피팅을 시키면은 결국에 이게 오버피팅의 문제로 귀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코에피션트들은 쓸데없는 모델, 쓸데없는 코에피션트들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의뢰 회귀 분석이나 그런 시간에서 머신러닝 수업에서 배워왔던 피처 셀렉션 문제와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스 리니어 모델이란 게 뭐 물론 이제 n이 p보다 크고 작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나타낼 수 있지만 저희가 그냥 n이 p보다 크다는 그런 의뢰 배워왔던 세팅을 가정하고 한다면 스파스 리니어 모델은 결국에 피처 셀렉션 문제로 이제 귀결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대부분 이제 풀어내는 방식이 뭐 subset 셀렉션도 있고 보통 뭐 피처 임포턴스 식으로 피처 임포턴스를 이제 트리 베이스드 모델 이런 거 뭐 사이클론이나 이런 거 만드신 분들은 들어봤을 텐데 그런 걸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라쏘 리그레션을 많이 쓰거든요. 라쏘 뭐 리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스파스 리니어 모델이랑 이거를 잘 연관을 처음에는 짓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 피처 셀렉션의 문제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이상은 이제 라쏘 리치를 많이 떠올리실 수는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거의 라쏘랑 리치의 차이가 뭐냐? 저도 이게 사실은 처음에 라쏘랑 리치를 배웠을 때는 이게 뭐 지난 학기에 최적화 문제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또 라쏘랑 리치를 아마 리뷰를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처음 배웠을 때 이거 그냥 컨스트레인트가 라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앱솔루트 텀으로 돼 있고 리치는 이게 제곱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냥 그 차이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둘의 이제 가장 결론적인 차이는 피처 셀렉션은 라쏘만 이제 해당되는 개념이고요. 리치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그거를 잘 이걸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리치 아 어, 그림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제 이건 리치에 해당하는 이제 페널라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리치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식으로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돼 있는데 라쏘의 경우는 이제 사각형 마름모꼴로 이런 식으로 페널라이제이션이 되거든요. 이거의 차이는 라쏘는 이제 결국에 특정 코에피션트를 딱 0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리치는 0으로 가깝게 슈링키지를 해주지만 0에 딱 이그젝틀리하게 매칭을 시키진 않기 때문에 근데 피처 셀렉션을 한다면 어떤 피처들은 딱 0으로 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파스 리니어 모델을 우리가 고려할 때는 리치 리그레션보다는 라쏘 리그레션을 쓰는 게 적절하다라는 것만 이제 그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파생되는 개념은 일라스틱 넷 페널티 메소드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이제 리치랑 라쏘의 이제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페널티 텀이 좀 특이한 게 돼 있죠. 근데 이 PBJ라는 게 이런 식으로 약간 리치랑 라쏘의
이제 어떤 결합이 돼 있는 그런 페널티 텀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약간 라쏘랑 리지의 일종의 컴프로마이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장점이 데이터와 코릴레이션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피처 셀렉션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증명이 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지만 이 일라스틱 넷을 쓰는 게 라쏘보다는 좀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거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이제 스트렝스에 따라서 이 코에피션트들이 어떤 식으로 컨버지를 하고 하느냐에 대한 그런 비교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다음 우리가 정규 세션 때 할 개념과도 좀 관계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스파스 PCA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이것도 비슷해요. 결국엔 이제 최적화 문제로 이거를 그 라쏘 리그레션이 하는 것처럼 어떤 피널라이제이션을 줘서 이제 차원 축소를 하긴 하되 좀 중요한 피처들만 좀 셀렉션을 하는 그런 스파스 PCA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PCA를 정규 세션 때 배울 때 이것도 네, 토픽에 포함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를 해 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그때 판단해서 포함을 할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치랑 라쏘의 차이점을 알고, 그리고 리치랑 라쏘를 결합한 좀 더 개량된 방법이 있더라. 그리고 스파스 리니어 모델이 결국에는 하이디멘셔널 그런 모델의 첫 시발점이고자, 그리고 피처 셀렉션 문제랑 똑같은 거더라. 그 별거 아닌 문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낯설 수 있는 개념이지만 결국에 피처 셀렉션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만 이제 테이크 하시면 좀 더 스파시티랑 통계학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은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